모닝 인포맥스입니다.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한 주를 또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가 워낙에 격동의 한 주여서 그런지 이번 주 이제 마무리하는 느낌은 그래도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는 조금 변동성이 괜찮았나 싶기는 한데 이게 새로운 국면인지도 궁금하고요. 이번 한 주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뭐 혼란의 연속이죠. 네, 근데 뭐 트럼프 관세가 뭐 모든 재료, 모든 경제 지표를 좀 다 씹어먹고 있는. 네, 그래서 좀 경제 지표 묻히고 있고요. 네. 사실 또 그럴 것이 관세 정책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혀 좀 부적절한 시장의 반응은 아닌 것 같고요. 투자들의 관심도 당연히 이제 관세로 계속 쏠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좀 어쨌든 결론적으로 조금 최악의 불확실성은 지나갔다. 사실 4월 2일 관세를 처음 부과했을 때 아니면 그 전에 이게 협상이라도 되는 거야? 정말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감을 못 잡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뭐 한 몇 주 지나서 불과 몇 주 안 지났습니다. 네, 4월이 아직도 진행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협상은 되는구나. 어쨌든 말이라도 90일 이내에 트럼프가 전 나라를 대상으로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100% 관세 협상을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한 달 전만 해도 전혀 이렇게 좀 생각을 못했던 그러면 좋겠다. 협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라는 것을 조금 상기해 본다면 최악의 불확실성은 좀 지나가고 있다. 다만 이번 관세 협상이 너무 큰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것은 트럼프 개인에 너무 이렇게 쏠려 있는 의사결정이 물론 이제 트럼프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멘트 하나, 뭐 발표 하나, 뭐 속도 이런 것들이 모두 트럼프에 조금 쏠려 있어서 얼마든지 트럼프 한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 가장 큰 불확실성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관세율이 세계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세율이 아니고 말이 상호 관세율이지 이것은 일반 관세다. 즉 무역 세금이라는 거죠. 조금 더 거친 표현으로 하면은 약탈 행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세계가 긴장할 수밖에 없고 이 불확실성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세 번째는 금융시장과 트럼프의 정치적인 입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유권자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뭐 차치하더라도 금융시장의 반응, 달러가 폭락하고 금리가 치솟으니까 바로 정책의 변화가 나오는 이러한 조금 이렇게 좋게 표현하면 유연성인데 나쁘게 표현하면 불확실성이죠. 그것도 이런 불확실성들이 계속 조금 밑에 깔려 있어서 이게 금융시장의 또 투자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숫자 가지고 이제 집중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몇 퍼센트인가? 왜냐하면 상호관세 발표됐을 땐 당연히 이제 각 국마다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가 부과를 받는 거지. 뭐 이런 부분들 해서 미국과 중국도 계속해서 이제 올리는 상황들. 근데 새로운 라운드에서는 이제 숫자는 더 의미 없고 실질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뭐 예를 들면 히토류, 뭐 항공기, 반도체 칩, 뭐 석유 이런 쪽으로 좀 옮겨가는 양상인데 이게 진짜 실질 타격 아닐까요? 요거 새로운 라운드라고 봐야 됩니까, 박사님?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한 걸음 더 협상으로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 빨리 다가선 국가가 일본이고 그 다음이 이제 우리나라일 것 같은데요. 네. 일본만 해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중국과 거래하지 마. 그리고 자동차 수입 뭐 이런 부분들 뭐 이렇게 요구를 한 걸로 지금 언론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단번에 한 칼의 협상이 깔끔하게 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큰 문제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주거니 받거니 밀당이 계속 있다 보면 이게 좀 늘어질 수 있는데 다만 말씀 주셨듯이 새로운 라운드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라운드의 시작이 일본, 한국, 호주, 영국. 영국은 사실은 관세율이 지금 높지 않기 때문에 또 미국이 우호적이죠. 영국에 대해서는 그 국왕의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농담이고요. 그런 식으로 네. 이렇게 감정적으로 상당히 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각국의 명암이 달라질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뭐 중국은 조금 뭐 우리는 시간 많아라는 입장. 트럼프 뭐 내년에 중간 선거지 않아요? 뭐 그런 거 넌지시 던지는 거죠. 시진핑은 임기가 없습니다. 앞으로 아주 멀었습니다. 예, 그리고 전 국민이 이제 미국에 대항해서 오히려 뭐 시진핑의 독재 그 권력을 오히려 더 이렇게 강화시켜주는 외적의 침입에 대해서 오히려 네, 오히려 네, 똘똘 수 있는 네,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론적으로도 중국의 GDP 대비 미국의 수출 비중이 미국의 수출 비중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의외로 매우 낮습니다. 네, 그 이유는 중국이 수입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수출 국가이기도 하지만 수입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수출 전체의 GDP 기여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영향을 크게 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나 일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미국의 수출을 못한다고 해서 중국 GDP가 미국만큼 망가지냐 안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좀 미국은 사실은 대체할 수 있는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옵션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중국은 수출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나름 있습니다. EU를 비롯해서. 그리고 핵심 뭐 원자재 말씀 주신 히토류를 중심으로 한 이런 원자재가 아직까지는 미국에도 많이 묻혀 있지만 보유하고 있지만 광물을 히토류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당장 대체하기는 어렵죠.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약간 여유, 미국은 초조, 그리고 기타국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기타 수출 중심의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 또 지금 관세율을 많이 높게 때려 맞은 뭐 지금 방글라데시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37%, 46% 이래요. 이런 그 우회 수출 기지 굉장히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이 수출이 대미 수출 비중이 높고 대미 흑자가 높은 지금 현재 이런 아시아 주로 아시아의 수출국들이 이 대미 흑자를 제로로 만들 수 있느냐 이론적으로 이 국가들은 뭐 아무리 미국의 LNG와 보잉의 항공기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를 수입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만 해도 660억 달러의 흑자를 빵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 충족을 못 시키는 부분이 미국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무역과 관련 없는 그러한 협상 조건이 되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방위비 네. 부분도 있고, 네. 무역으로 충족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이제 국부 유출이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큰 국부 유출이고 또 국부 유출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산업 보조금이라든지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이런 것들은 또 국가 부채 비율의 증가로 이어질 겁니다. 이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지금 맞닥뜨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국마다 조금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출국들이 가장 지금 불리한 입장인 거죠. 미국과 중국은 도대체 치킨 게임이라고 할 만큼 본인들도 이게 오래되면 잃을 게 더 각각 많을 텐데 왜 저럴까라는 의문을 계속해서 이제 토론하고 품어봤을 때 패권 국가가 돼보지 않은 국가는 이해할 수 없는 이제 G2 일명 그들만의 포기할 수 없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나라만 굉장히 그 사이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물론 그들도 그렇겠지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보면 3, 4주 내로 중국과도 타결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미국이 얘기는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중국과 뭐 이렇게 되고 있다 저렇게 되고 있다.
판세가 어떻다고 보세요? 중국이 지금은 조금 더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맞나요, 박사님? 뭐 사실은 네. 이 게임에 뭐 승자도 패자도 없겠죠. 뭐 하지만 뭐 굳이 따지자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은 조금 대안이 있다. 대안이 그리고 있다. 기다릴 수 있는 거시적 구조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지표나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미국은 굉장히 경제가 좋은 상황이었다가 지금 이제 관세로 인해서 심리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고 중국은 경제가 좋지 않다. 굉장한 위기다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근데 이 관세 지금 이 신경전만큼은 중국에 좀 오히려 믿을 구석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약간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사실 중국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지금 말씀 주셨듯이 지금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문제, 그렇죠. 과잉 부동산의 재고, 그다음에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 네, 네. 그리고 중앙정부 부채 비율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부채 조정 문제, 그리고 미국과 대항해서 첨단 기술 쪽에 막대한 투자, 이런 그 전방위적인 또 산업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이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관측할 때는 이 게임에서 중국이 조금 더 유리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거대한 내수 구조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수입 대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그래도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미국은 사실 현재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지위 이런 부분들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분명히 트럼프도 갖고 있을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국채 금리가 튀고 달러가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을 깬 네. 살짝 올라왔습니다만은 100으로 어쨌든 이러한 그 흠집이 났던 부분을 굉장히 조금 주목해서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론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미국이 무역 적자를 계속 줄여서 그 국부를 조금 플러스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유지한다라는 것이 이제 말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와 또 그 다음의 정부도 이런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전 세계 경제의 큰 구조에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무역 혹은 다극화 체제 그 어떤 그 미국 중심의 체제에서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다극체제 그러니까 사실은 전 세계가 분권적으로 돌아가는 말이 좋아서 분권이지 각자 도생이죠. 이런 부분 블록화되는 이제 그러한 큰 흐름에서 과연 달러가 현재의 지위, 현재의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느냐. 달러가 리더십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미국의 국채의 경쟁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금리가 100bp, 100bp까지는 아니죠. 한 5, 60bp 튀었고 달러가 1월 13일 대비로 지금 10%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이 결국에는 트럼프 백악관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다.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프라이싱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 지금 9월 5일부터 10월 30일, 10월 20일인가요? 50일 임기로 전 세계 최단 수상이 된 그런 불명예를 가진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기억하시죠? 그때 한 4주간 영국 국채 금리가 130bpt였고요. 그때 한 2주간 영국 파운드화가 거의 5% 이상 하락했습니다.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그거는 영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놀랐는데 비슷한 일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즈 트러스 그 총리가 사임한 이유가 그리고 환율과 영국 국채 금리가 그렇게 튄 이유가 대책 없이 감세안을 가지고 나와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도 영국의 파운드화의 권위를 리더십을 무너뜨린 사건이 리즈 트러스 모먼트고요. 지금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달러와 국채에 대한 권위를 리더십을 무너뜨린 그러한 장본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시장은 아주 냉혹하게 그걸 평가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 지도부가 이 관세 정책의 근본적인 것을 아마 많이 논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려고 아마 여러 가지 궁리를 할 거로 저는 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시기를 보면 한 4일부터 11일 정도 일주일간 1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 60bp 뛰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고 나서 사실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도 움직이지 않던 트럼프 대통령이 좀 움직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네. 중요한 부분으로 볼 것이다. 말씀 주셨는데 또 하나 짚어볼 게 이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초반에 시작하면서 지표가 묻히고 있다, 박사님.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표가 뭐 예를 들면 소비가 잘 나와도 이거 관세 전이잖아. 미리 산 걸 거야. 네. 뭐 물가가 어떻게 나와도 이거 관세 반영 전이잖아. 이렇게 좀 무시하는 건데 그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지표가 중요해지는 시기가 또 올까요? 이제부터죠. 이제부터? 네, 이제부터 뭐 이제 4월 특히 2분기 여러 가지 지표들은 이제 관세가 좀 묻어 나오는 그리고 관세 전에 미리 수입업자들이 물건을 수입하면서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은 올라가는데 실질적인 물가는 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중간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지난주에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왔는데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많이 튀었고요. 1년물. 그리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처음으로 굉장히 근래에 처음으로 한 3년 만에 튀었습니다. 지난번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잘 묶여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걸 상기한다면 아마 파월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 연준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제 현실 경제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공급망의 거대한 변화, 그리고 수입의 굉장히 혼란, 그리고 일부는 이제 관세율 협상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관세율이 트럼프 취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실효 관세율 지금 3조 3천억 달러의 수입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 평균이 거의 한 3%, 5% 정도의 사이인데 그러니까 협상이 돼서 내려가더라도 어쨌든 절대적으로 굉장히 올라가죠. 네, 10%에서 13%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거는 트럼프 취임 전보다 10%포인트의 평균 관세율이 올라갈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말씀 주셨듯이 중국의 타결도 3, 4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나머지 국가도 깔끔하게 한두 달 내에 다 이루어지는 이제 그러한 시나리오가 낙관적 시나리오인데 이 낙관적 시나리오라 할지라도 관세율이 트럼프 취임 전보다 바이든 때보다 10%포인트 10%포인트라는 것은 1,000원짜리 물건이 평균적으로 1,100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1,000원짜리가 2,500원이 안 되는 게 다행이어서 물가가 내려갈 거야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는 물가를 평균적으로 10% 올린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다 올리지는 못하겠죠. 수출 국가가 환율 하락으로 떠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수입업자가 자체적으로 녹이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게 다 소비자로 전가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50% 이상이 전가된다면 물가가 평균 5%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단순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공급망의 차질이라든지 또 관세율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품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물가가 실제로 올라갈 것 같고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자들이 비싸진 물가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소비량을 유지할 거냐. 문제는 지금 전체적으로 순환적인 경기가 피크아웃하는 부분에 있다는 거죠. 만약에 관세가 없더라도 경제는 연착륙 내지는 살짝 둔화될 소지가 많은 그러한 고용시장의 순환적인 흐름 속에 지금 처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IT 업체들도 너무나 이제 과잉 투자를 했다가 굉장히 좀 과열된 투자를 했다가 올해는 조금 투자를 서로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의 양보다는 좀 질을 늘려야 돼.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투자를 해서 그동안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해로 올해를 조금 삼고 있다고요. 이렇게 기업의 투자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모든 경기 사이클이 자연스럽게 트럼프 일기에 둔화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관세가 같이 애드업 됐기 때문에 네. 추가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자연스럽게 경기의 침체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정말 경기가 침체 수준으로 갈지 아니면 성장률 둔화 정도로 방어가 될지 이거는 이제 관세 정책의 속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네. 아무튼 경기가 둔화된다는 것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 물가가 올라갈 걸 예상해서 미국인들이 추가로 한 달에 뭐 500만 원 우리 돈으로 그 정도 생활비가 더 필요한데 이걸 추가로 어디서 벌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네.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던데 그래서인지 파월 의장도 우리가 FOMC 때마다 듣는 게 있잖아요. 듀얼 맨데이트, 이중 책무, 고용과 물가를 위해서 뭐 노력한다. 근데 이번에는 물가가 중요하다고 굉장히 좀 강조를 하더라고요. 파월 의장도 좀 물가를 일단 높이지 않는 게 최우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건가요, 박사님? 네, 그렇죠. 저기 파월 의장의 네. 어제 발언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는데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기업 활동과 소비 활동을 둔화시킬 거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연준은 지금은 이제 가만히 있는다라고 이제 약간 매파적으로 결론을 맺었는데 저는 이제 결론보다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라는 파월의 멘트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정을 어느 정도는 네, 좀 불확실하다고 네. 한 거. 네, 그리고 우리가 파월 연준의 역할에 네.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부분은 경기랑 연결해서 이러한 그 공급 측면에 이거는 수요 측면에 수요가 굉장히 많아져서 사람들이 너무 소비를 많이 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공급 가격이 올라가서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공급이 위축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에서는 통화 정책이 그렇게 약효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약효가 없습니다. 적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굉장히 너도나도 물건을 너무 과잉 소비해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이면 금리를 낮추거나 올려서 그런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는 거고요. 조금 연준과 관련된 속담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줄을 당기는 것은 유효하나 줄을 푸는 것은 그렇게 효과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줄을 당기는 것은 효과가 있는데요. 네. 금리를 올리는 네, 것은 물가를 잡는데 네. 효과가 있는데 조금 경기가 침체됐을 때 줄을 조금 인하를. 줄을 계속 풀어줘서 하는 것은 이게 그 경기 부양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지금 공급 인플레이션,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에 대한 연준의 대응은 결과적으로 경제에 그렇게 큰 플러스가 아닐 거다. 뭐 심리적인 요인은 있을 거고 주식시장을 조금 방어하는 패드풋의 의미는 있겠으나 조금 그 이상의 경기 부양 효과는 상당히 반감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이제 가장 꺼리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위험을 근데 돌파하는 정석적인 방법이 고용, 물가 있다면 네. 고용을 약간 망가뜨리더라도 물가를 우선적으로 좀 하는 게 이게 맞는 방법입니까? 지금 그걸 택한 거고. 네, 파월은? 그렇죠. 이제까지는 네. 어제 한국은행 뭐 금통위도 있었는데 금리를 지금 뭐 경기를 생각하면 내려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은데 이게 금리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뭐 재정적인 지원까지 있어야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던데 이것도 좀 맥을 같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연준 얘기 좀 돌아가서 그럼 우리가 패드풋을 기대했는데 실망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박사님 뭘 기대했던 거고 앞으로는 그러면 지표가 좀 망가지는 걸 주식시장 입장에서 뭐 기다려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 좀 주목해 볼까요? 글쎄요. 네.
지금 시장이 그 패드풋을 기대하는 것은 좀 그냥 막연한 기대겠죠. 그냥 기댈 곳이 좀 필요했던 거군요. 네, 좀 위안이 필요한 거죠. 네. 상처받은 투자자들이. 그래도 좀 두 분의 아버지가 있는데 한 분은 이제 행정부고 한 분은 이제 통화 당국인데 통화 당국이라도 조금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 실제로 금리를 인하했을 때 그것을 패드풋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것도 어느 정도 적당히 될 때 그게 통하는 거지 지금처럼 거의 강압적이고 거의 전 세계를 가스라이팅 하듯이 이렇게 몰아붙이는 관세 전쟁에서 금리 인하 저는 뭐 그렇게 효과가 없다라고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금리 인하라도 하는 거지. 그 금리 인하가 결국에는 무너지는 경제와 무너지는 기업 실적을 대신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기업 실적이 무너지는데 관세로 인해서 패드가 그래서 금리를 인하해서 정말 좋은 정책이야. 그러면서 주가가 느닷없이 반등할 수 있느냐. 하락이 조금 저지될 수 있겠죠. 그런 정도의 패드풋이지. 저는 뭐 굉장히 효과 있는 패드풋은 앞으로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박사님 어제 이제 발언을 봐도 금리 인하에는 선을 그었지만 최근처럼 뭐 외환 시장이나 채권 시장에 굉장히 급격한 변동성이 있을 때는 뭐 스왑 라인 활용해서 유동성 공급은 굉장히 전적으로 할 어떤 적극적인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이거는 수잔 콜린스가 며칠 전에 한 얘기랑 또 맥을 같이 하잖아요. 요거는 시장에 좀 위안이 되는 얘기입니까? 뭐 패드는 여러 가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옵션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그 효과적인 아마도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더 한 단계 갔을 때 아마 트럼프가 원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또 패드가 좀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면 다시 양적 완화를 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양적 긴축을 중단하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반대로 시장에서 국채를 사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관세 정책이 더 진행되면 그리고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면 두 가지 측면에서 달러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채권을 살 수 있는 상대국의 여유가 줄어들거든요. 무역 수지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줄어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돈이 안 돌죠. 그래서 달러가 조금 씨가 마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도 다 현금을 보유하려고 할 거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 극도의 경기 침체로 만약에 흐른다면 아마 그 2차적인 피해는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미국 달러가 오히려 폭락을 할 수 있다든지 오히려 미국 국채 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튄다든지 이러한 아이러니한 현상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럴 때 연준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양적 완화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간다면 이미 주식시장은 망가져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의 협상도 미국하고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 뭐 얘기들을 보면 시나리오에 따라서 분석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분석이 좀 나오더라고요. 관세 협상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뭘 주목해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도 좀 주세요. 네,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얻고 장기적으로는 잃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래서 단기적인 협상은 조금 잘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협상은. 그런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리한 협상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이제 관세율이 낮아지겠죠, 당장은.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사실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협상의 레버리지로 삼을 수 있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산업들의 호재가 강력하게 조금 시장에 부각되지 않을까. 이미 다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의 해군 함정에 조금 긴박한 그러한 그 건조 의지, 빠른 시간 내에 배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절박함이 지금 계속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이번 관세 협상의 굉장히 주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우리나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몇몇 산업들이
조금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또 듣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말씀 고맙습니다.